안녕하세요. 극동대학교 최영두 교수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상속증여세에 대해서 10가지 토픽을 중심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픽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양도는 정여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원래 양도라고 하는 것은 파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가족 간에 사고 파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특수 관계자에게 싸게 파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르는 제3자에게 양도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특히 상속 정여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가족 간에 특수 관계자 간에 사고 파는 행위들은 좀 정상적인 경우보다 비정상적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원칙은 가족 간의 양도는 이 정여로 추정한다. 즉, 양도를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자, 그런데 가족 간에 실제 사고 파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버님은 아주 완고하셔서 내 자녀에게도 공짜로는 줄 수 없다. 조금 싸게 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나는 돈을 받고 줘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저 친척 간에도 이게 조금 내가 싸게는 양도해 줄 수 있는데 공짜로는 나는 못 준다. 이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사고 파는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건 당연히 양도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족 간에 사고 파는 경우는요,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사고 판다면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비정상적으로 실제는 공짜로 정여했는데 사고 판 걸로 좀 가장을 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가족 간에 유상 양도를 증명하려면 그 유상 양도라는 걸 돈을 주고 사고 팔았다는 걸 증명하려면 반드시 그 대가 관계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 대가 관계를 입증한다는 게 뭡니까? 남에게 사고 파는 것처럼 양도 계약서가 있고 또 돈이 넘어간 통장 기록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입증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여로 보아서 정여세가 과세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 관계자에게 싸게 파는 경우입니다. 친척 등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를 말하는 건데요. 이때는 3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거나 그 이익의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이익을 본 사람에게 이 정여세를 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3억 원 이상 좀 차이가 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또 3억 원 미만짜리 물건이면 30% 이상 차이 나면 안 되겠다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상식은 실제 생활 경제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오랜 상담 경험상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많은 이 상담의 케이스가 입증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자, 여기 자금 출처 조사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아마 이번 시간에는 상당히 옛날에 그 경험이 상기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기억으로 상기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지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부담스러운 경우고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 조금 쿨다운 하셔서 들으시고, 만약 없으시다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해 주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이 정여세 과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자금 출처 조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금 출처 조사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간접 조사와 직접 조사,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부동산 등을 저 재산을 취득하면 이 취득 경위와 소유 자금을 이 출처를 확인해서 증여세 과세 자료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부동산을 사게 되면 다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실제 그렇게 할 여력도 되지 않고요. 또 실익도 없고요. 전 국민을 다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실익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좀 타겟팅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미성년자, 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연령과 직업 등을 고려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력으로 이거 취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기해 보시면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줘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은 거구나. 아니면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이걸 주어서 이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구나. 이렇게 이제 아마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면 내 자녀가 아직 마땅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데 큰 부동산을 넘겨줘서 그 자녀가 자기 돈으로 자기가 벌은 소득원으로 이걸 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중물로 보고 자금 출처를 소모하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다 유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 간접 조사는 이 서면 또는 간접으로 과세 세상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 서면이 뭡니까? 이렇게 종이로, 그 우편으로 오겠죠. 그 우편으로 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 소명하세요 하고 이렇게 우편으로 통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 소명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간접을 하지 않고 그냥 직접 조사하는 겁니다. 즉 세무공무원이 이 질문 검사권을 행사해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세무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조사하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피곤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 간접 조사가 좋으냐, 직접 조사 좋으냐, 이거는 우문이고요. 조사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서면으로 많이 이 조사를 하고요. 특히 이건 직접 나가서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는 직접 조사도 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거. 다만 이 취득 자금의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출처가 80% 이상 확인이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도 100% 소명하면 좋겠지만 그 100% 소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약 80% 정도 선까지만 확인이 되면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토픽입니다. 10년간 정여는 모두 합산한다. 여러분, 이 10년 이내에 정여받은 재산인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진짜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IT 강국, 우리나라 국세청의 전산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두 번째, 동일인에게 받은 정여인지 확인하는 것. 세 번째, 정여 재산 가액의 합계액을 확인하기.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년 이내에 정여받은 재산인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국세청 홈택스 여러분 한 번씩 들어가 보셨나요? 오늘 혹시 들어가 보지 못하신 분은 오늘 한번 여유 시간을 활용해서 국세청 전산망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국세청 홈택스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세금 신고, 정여세 신고, 정여세 정보 조회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시면요. 자기가 10년 이내에 정여받은 재산 내역이 다 확인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IT가 조금 어려워서 이 전산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가서 하시긴 할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또 충분히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편리한 방식으로. 근데 전산이 잘 되어 있으니까 굳이 갈 필요는 없겠죠, 그죠? 두 번째, 동일인에게 받은 정여인지 확인하는 것. 동일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상속 정여를 계산할 때는 이 동일이라는 기준을 다시 한번 판단하셔야 됩니다. 뭐냐? 바로 아버지, 어머니,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그 말은 아버지에게 받았던, 어머니에게 받았던 이건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받은 게 아닙니다. 같이 받은 겁니다. 부부 일심 동체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조부와 조모도 동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직계. 피가 통하는 직계는 다 똑같은 부모, 조부모가 같은 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다 합산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어머니는 따로따로 5천만 원씩 정여를 받아도 합해서 1억 받은 걸로 보는 겁니다. 또 할아버지가 5천, 할머니가 5천 줘도 두 분을 합해서 1억 받은 걸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인, 장모도 그러면 부부인데 합산합니까? 장인, 장모는 피가 섞였습니까? 안 섞였습니까? 안 섞여야죠. 장인, 장모님 피가 섞였다. 이거 좀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죠? 자기 부모님은 이해가 가지만 장인, 장모님은 배우자의 부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장인, 장모는 동일이 아닙니다. 그럼 장인으로부터 5천만 원 받고 장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 받는다. 그래도 자기 부모와처럼 이렇게 합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장인어른에게 5천만 원도 받고 장모님한테 5천만 원 받고 더 좋겠죠? 물론 장인, 장모님께 따로따로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장인, 장모님 마음이니까. 어쨌든 사위시라면 잘 하셔서 양쪽으로 다 받으면 도움이 되겠죠.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정여재산 가액의 합계 관리하기입니다. 정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정여재산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한다는 겁니다. 그럼 1,000만 원 미만은 합산하지 않습니까?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합산하는 겁니다. 자, 이 기준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동일인으로부터 정여받은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합산한다는 거지 기준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 여러분이 10년간 정여재산을 모두 합산한다 하는 세부 내용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이 세금 부과입니다. 여러분 명의신탁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이름을 빌리는 거, 그죠? 그럼 이때 정여세 과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이 명의신탁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정확한 기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수탁자, 즉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탁자, 명의를 빌린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 법률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5년 7월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이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1995년이면 언제 이야기입니까? 지금 세월 한참 지났죠. 그런데도 아직도 명의신탁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의 이름을 빌려서 재산권 분산을 한다거나 활용하시는 분들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죠. 잘못하면 뭡니까?
빌려준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빌려받은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도 문제도 중요하지만 세금도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고 아주 무서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만일의 경우에 이 개인 사정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정은 다양하니까 그죠? 그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속세 정유세법 제45조 2의 제1항에 따라서 사실이 확인되면 정유세가 과세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나 개인 사정으로 이름을 빌린 것 뿐입니다. 실제로는 내 겁니다. 저 사람 겁니다. 아닙니다. 뭐 이렇게 법정에서 또는 세무서에서 주장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은 몰랐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그 자체도 무지도체가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겠죠.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정여는 빠를수록 좋다. 좀 많이 들어본 용어이시죠?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뭘 설명드리려고 다시 언급을 하느냐. 첫 번째,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분산정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분산정여가 뭡니까? 나누어서 정여하는 겁니다. 나누어서.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알아볼까요? 정여는 빠를수록 좋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왜? 정여세 부담을 계속 높여갈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가치가 오르면 당연히 정여세는 누진과세 체계이기 때문에 세액 부담도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올라가기 전에 미리 주게 되면 이미 자녀의 재산이기 때문에 세 부담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여 후 발생한 소득은 이 정여받은 사람, 즉 수증자 소득입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의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소득을 마련해 주라 이런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여는 빠를수록 좋다. 두 번째, 여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여자가, 즉 주는 부모가 고소득자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정여를 해서 좀 줄이면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여러분, 소득세도 누진과세 체계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즉 소득이 높아갈수록 세금도 많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소득자는 좀 자기 재산을 좀 미리미리 조금 분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네 번째는 정여 후 수증자가 저축하면 이 상속 재산에서 제외를 시킴으로 인해서 상속세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여를 받아서 자녀가 그걸 다 또 써버리면 뭐 재산만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지만 또 현명한 부모의 자녀도 현명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받은 재산을 또 효율적으로 잘 관리합니다. 그러면 저축하고 또 재산을 불려가고 관리하고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학습 효과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부모의 직업을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으니까 그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가 그냥 당연히 그러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학습 효과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분위기라는 게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환경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여 후 수증자가 저축하면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를 누릴 수 있다.
다섯 번째, 사전 정여 재산의 합산 과세, 즉 조기 정여를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10년 이내에 정여는 합산한다고 알고 계시죠?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10년 단위가 계속 더 길어지기 전에 어떻게 조기에, 그러면 30년, 40년을 계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망이 임박해서 하면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를수록 좋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여는 빠를수록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상속은 사망자 중심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다 합해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유산세 방식이라고 법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방금 여러분이 이해하셨던 정여는 유산취득세입니다. 이게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별로 과표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여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당연히 빨리빨리 받아서 재산을 분산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상속하고는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상속재산은 한 번만 나누는 것이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협의분할. 두 번째, 정여세, 과세 측면에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속세는 한 번만 나누는 것이다?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의 재분할은 이 정여세가 없습니다. 그 말은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때 신고 기한 이내에 형님 몫을 좀 더 가져가시든 막내 몫을 더 가져가시든 누나 몫을 더 가져가시든 관계없이 그냥 적절히 잘 나누면 되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정여세는 없습니다. 어차피 통으로 상속세를 한번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되고 나서, 즉 6개월이 경과되고 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너무 많이 가져간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내가 많이 가져가면 형제간의 우애도 그렇고 내가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7개월 차에 많이 가져온 자녀가 나머지 자녀에게 조금씩 또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면 앞에 상속세 다 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때는 정여세가 발생합니다. 나누어 받은 형제간들이 자기 받은 몫별로 또 정여세를 내야 됩니다. 엊그제 상속세 내고 재산 받아서 많이 받은 자녀가 추가로 좀 더 줬다고 또 정여세 나오면 나누어 준 걸 고마워하겠습니까? 정여세 나온 거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겠습니까? 사람의 생리상 재산을 받은 거에 고마움보다는 정여세 나온 거에 대한 불만이 훨씬 더 많다는 게 이게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저의 경험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의 상담 경험이 그걸 충분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30년 상담 경험을 여러분이 무시할 수는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여재산의 범위는 법적으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상속세 및 정여세법 제31조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상속 개시 후 정여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 결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이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합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정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식이 정여세를 못 내면 부모가 내야 한다. 좀 분위기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정여받은 것도 고마워해야지. 자식이 정여를 받았으면 감사하기는커녕 그걸 못 내면 준 부모가 또 그 세금까지 또 내야 되면 이게 무슨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따질 일이 아니죠. 자녀가 전여세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하죠. 당연히 정여받은 사람이 정여세 납세 의무자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연대 납세 의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연대 납세 의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용어 그대로 이어서 연대해서 세금을 납부한다는 겁니다. 정여자의 연대 납세 의무라는 게 뭐냐? 이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정여는 받았는데 그 사람의 주소나 거소가 이게 일정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이 과세당국에서 이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럴 경우에 이 연대 납세 의무가 생긴 겁니다. 두 번째, 정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 처분을 해도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그 말은 자, 부모가 자녀에게 정여를 해줬어요. 근데 받은 장녀가 정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안 돼.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도 받은 것도 어딜 간지 없어, 금방. 뭐 어디 추징을 당했거나 뭐 갚아줄 돈이 채권자들이 많아서 벌써 다 받아갔거나 무슨 일이 생겼겠죠. 그래서 체납 처분까지 했어요. 안 내면 뭐 어떻게 하겠다.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무서에서 안 되니까 넘어가자. 안 그렇다는 겁니다. 과세당국은 끝까지 누구한테? 준 사람한테 또 내라는 겁니다. 무섭죠. 세 번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즉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는 외국에 있다. 그러면 이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죠. 자, 이럴 경우에 준 사람, 즉 정여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될 연대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여는 내가 상식적으로 주면 준 사람은 끝이고 받은 사람이 당연히 받았으니까 세금을 내고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하면 주고 끝이 아니라 또 사후 서비스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한 번쯤은 기억해 두셔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8번째 토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같은 사람으로 간주한다. 자, 이것도 기억이 좀 나시죠? 자, 부모님은 당연히 뭐 부부 일심동체라. 그럼 부부끼리 하는 이야기고 세금 측면에서 부모는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받았던 어머니한테 받았던 어떻게? 똑같이 본다. 그래서 합산해서 과표를 잡는다. 그게 뭡니까? 합산과세하다. 그죠? 두 번째는 이 특수 사례 시에 이 같은 사람으로 보는다 하는 내용에 실제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아주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특수 사례가 뭔지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합산과세 기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산하는 정여재산은 해당 정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인으로부터 받은 정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으면 합산과세한다. 이때 정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인으로 본다. 직계 존속.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님 동인으로 본다. 그러면 합한다. 조부모 직계 동인으로 본다. 합한다. 이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모가 만약 사망했다. 중간에. 동시에 사망하지 않고 한 분이 먼저 사망했다. 또 두 번째. 부모님이 잘 사시다가 본의 아니게 이혼을 하게 됐다. 요즘 그런 경우가 흔히 발생하니까, 그죠? 그럼 이런 특수 사례 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궁금하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로부터 정여받았다. 그 아버지, 어머니는 동일으로 벌써 합산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로부터 정여받았어. 그럼 합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러면
어머니 혼자잖아요. 그때는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 배제.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합산 안 하려고 두 분 중 한 분 돌아가시라고 하실 수는 없죠. 아주 큰일 이죠. 그죠? 그렇지만 혹시 이걸 모르면 괜히 고민하게 되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사망했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는다. 두 번째, 부모님이 이혼하고 생부로부터 정해받았다. 부모님이 헤어졌어요, 이미. 그런데 아버지가 헤어졌지만, 부부는 헤어졌지만 자녀가 좀 걱정이 돼서 자녀한테 이 생부가 정리를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 이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기 두 부모님이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부부가 아닌데 뭘 합산합니까?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데 어떻게? 합산 배제. 그러면 이혼한 아버지한테 전세 안 나오니까 좀 정리를 해줄 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뭐 이야기하실 대상이 있으면 이야기하시고요. 또 혹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면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을 잘 기억하셔야지 이걸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든지 잘 이해하면 아주 지혜로운 상식이 되는데요. 오해하게 되면 모든 게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매사에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 번째, 자 그럼 부모가 이혼 상태에서 정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재결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혼을 하고 이혼 상태에 정여를 받았는데 부모님이 재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부부가 됐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면 합산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궁금해야겠죠.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정유세 과세 기준에서 볼 때는 합산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 합산하지 말라고 부모님을 재결합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특수 사례를 좀 정확히 알아두면 내가 혹시 그런 일이 생기거나 주변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현명한 답을 해줄 수 있죠. 아주 중요한 지식이 됩니다. 여러분, 지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생활 경제의 지혜로운 상식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체크해 주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내가 세금을 자꾸 내고 더 내고 안 냈을 때 불이익이 있고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경정 청구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라고 명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걸로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속세를 돌려받는다. 전문용어로 환급이라 그럽니다. 상속세 경정 청구 대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경정 청구는 상속 비율이 달라졌을 경우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상속 개시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입니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렇게 명시해 놨으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이게 뭐냐? 첫 번째가 상속받은 재산이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상속된 주식을 일괄 매각한 경우. 세 번째는 상속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들입니다. 자,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상속세를 새로 계산해서 즉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 상속세를 과하게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상속세
환급입니다. 좋은 제도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뭐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혹시 이런 경우를 내가 몰라서 나는 세금을 너무 과하게 계산했는데 내가 그냥 참고 있다. 혹시 이런 분이 있다 그러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경정 청구를 하셔서 상속세를 환급받는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선조의 묘토는 세금이 없다. 여러분, 선조의 묘토는 세금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선조분들이 묻혀 있는 선산 그거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선조의 묘토가 세금이 없다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이 금양임야와 이 묘토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속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비과세 재산들입니다. 비과세. 앞서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재산들, 그걸 대표적으로 비과세 재산이라고 합니다. 아니 비자, 그죠? 과세할 과자, 세금 세자,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재산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첫 번째가 금양임야. 이 금양임야는 말 그대로 이제 선산을 얘기하는 거죠. 선조들이 묘가 있는 그 산들 있죠. 그런 산들을 금양임야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금양임야는 무조건 다 과세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제사도 지내지 않는 막내 자녀가 이걸 받아서 상속세를 비과세 받겠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 제사를 주재하는 자, 보통 장자들이 제사를 주재를 하죠. 그죠? 그럼 그 장자가 상속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9,900제곱미터, 평수로 치면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요까지만 비과세 된다는 겁니다. 그걸 초과해서는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묘토. 묘토는 여러분 이제 묘가 있으면 그 밑에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전답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논이 있다든지 뭐 밭이 있다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옛날에 다 묘 옆에 그런 게 있었냐 그러면 이 묘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 그걸 좀 경작하고 그 묘를 뭐 벌초도 하고 평소에 좀 관리도 해주고 하려고 그 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주 우리 선조들이 현명하시죠. 그죠? 그냥 공짜로 해달라 그러면 뭐 쉽지 않은 일이니까. 본인이 그 근처에 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묘가 뭐 다 전국으로 흩어져 있을 거고 이러니까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묘 주변에는 그런 전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1980제곱미터 약 600평까지만 비과세 됩니다. 전부 다 비과세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 또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반드시 또 상속해야 되고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양임야 묘토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해야 되고, 금양임야는 3,000평, 묘토는 600평까지 비과세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상속세 비과세 한도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한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 있는 임야들 2억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일반 공시지가들이 낮고요. 또 매매가액들이 뭐 개발 지역 아니고는 그렇게 고가로 책정된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까지는 다 이 정도 평수면 2억 원 한도 내에 대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0가지 토픽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지금 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왜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속 증여세율이 약 27년 동안 큰 개정 없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이 개정을 지금 일부 안을 발표했고요. 물론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아주 좀 관심사에 해당이 되고요. 그 결과는 추후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정부의 안은 이렇다는 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 현행 기준을 보시게 되면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받고 과표가 나오면 과표가 1억 이하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30억을 초과하면 50% 세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너무 복잡한 5단계를 일단 4단계로 줄이고 2억 원 이하는 10%, 2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10억을 초과하면 40%로 이렇게 단순화시키자 하는 게 첫 번째 안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정 안이고요. 두 번째는 이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좀 현실적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 이 자녀 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인데 지금 물가도 그렇고 이 5천만 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공제해줬다 이런 큰 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걸 대폭 상향해서 5억까지 조정하자는 겁니다. 1인당 5천에서 5억이니까 자녀 2명이면 10억까지 세금이 없게 해주겠다 하는 이런 취지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법상은 이 기초공제 플러스 인적공제 이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일괄공제로 5억 받든지 둘 중에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자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초공제 2억, 자녀 1인당 5천만 원 해봐야 뭐 자녀 2명이면 5천, 5천에서 1억, 기초 2억 해서 3억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해 왔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자녀 1인당 5억이면 경우가 달라지겠죠. 그럼 자녀 둘만 돼도 훨씬 더 유리하니까 지금 자녀가 만약에 한 명 있을 경우라고 본다면 기존 방식이면 일괄공제로 유리할 텐데 개정안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기초공제 2억 받고 기타 인적공제로 자녀 한 명이라도 5억이니까 합하면 7억이 되죠.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자녀 한 명인 2명 이상은 당연히 뭐 유리하고 한 명인 자녀도 이 상속세 공제 금액이 대폭 상향이 되어서 상당히 큰 이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개정안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야가 합의돼서 국회를 통과해야 실제 실행이 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제 이런 관심 분야는 뭐 언론에서 자주 보도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공부하신 내용도 관련이 있고 이러니까 훨씬 더 유용하실 거로 저는 확신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상속정해세의 어려운 부분을 토픽 위주로 저와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하지만 저의 설명이 여러분 상속정해세를 준비하거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